먼저 저희들 좀 이야기 나눈 다음에 객석에서 그런 소감이나 질문들을 좀 받도록 하겠고요. 먼저 두 분 간단하게 소감이래요. 인사 먼저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피해자들에 대해서 좀 새로운 시각으로 좀 정형화되지 않은 시각으로 그리신 것 같아서 그거에 대해서 그 면에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피해자다움, 순결한 피해자, 선한 피해자, 혹은 피해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한 기존에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관습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는 영화,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감독님께서는 애초에 이 영화를 기획하면서 그런 것들에 좀 방점을 두시고 하신 건가요?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전작이었던 그 두 개의 문이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그 용산 참사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목적을 이제 최대한 충실하게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그 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의 시각을 경유해서 이제 용산의 진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그날 화재는 어떻게 났고, 그리고 돌아가신 분들은 어떠한 원인으로 돌아가시게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밝히려고 했으나, 사실 그것을 증언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이제 감옥에 가 있었던 상황이어서, 두 개의 문 같은 경우에는 영화 자체의 의미로는 뭐 완성된 하나의 작품이지만 용산참사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여전히 미완의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2013년 1월에 이제 철거민 분들이 이제 출소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이제 나왔으니까 드디어 퍼즐 하나를 딱 맞추는 것처럼 그 막루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분들이 드디어 나왔다. 우리는 진실을 알 수 있을 거다. 막 이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이충현 위원장을 비롯한 다른 이제 출소자분들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점점 원래의 목적이었던 진상규명이라고 하는 것을 여전히 중요했는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했던 게 이분들이 서로 겪고 있는 이 갈등, 그리고 이충현 위원장에 대한 저의 실망, 뭐 이런 게 좀 되게 중요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충현 위원장을 보면서 제가 좀 혼자 실망하고 좌절하고,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상당히 이충현 위원장을 이해하는 과정이 좀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충현 위원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문득 깨달았던 게, 이충현 위원장을 이해하고자 했던 내 마음부터가 문제였구나. 다시 말해서 제가 이충현 위원장한테 실망하게 되었던 것은 제 안에 피해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란 이래야 한다 라고 하는 모습이 있었고, 그것과 이충현 위원장이 달랐기 때문에 저 혼자 계속 실망하고 이해를 못하겠어. 왜 저러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면서, 이 영화는 여기서 다시 출발해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고민을 끝까지 좀 밀어붙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용산 관련돼서 활동을 하다 보면 저희가 이제 철거민은 무죄다라는 이 얘기들을 2009년 투쟁 과정에서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어느 분들은 정말 철거민이 100% 순전무결한 이런 걸로 얘기돼야 되고, 그렇게 표현돼야 된다고 인식하시면서, 심지어 어쨌든 이분들이 막루 밖으로 건물에서 화염병을 던지기도 했는데 그것조차 없었던 일로 삭제하시는 것들도 있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 뭔가 우리의 피해자들은, 우리 운동은 이래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감춰야 되고 드러내서는 안 된다, 이런 강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이번에 저희가 오늘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는 상영회처럼 쌍차, 강정, 밀양은 이제 상영회를 앞두고 있고, 쌍차나 또 강정마을에서
상영했을 때 그분들이 이 영화에 대한 공감도를 표현하시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아, 이제 우리도 뭔가 말할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지 않는가, 이런 면에서 이 영화가 또 우리에게 또 새로운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도라지 팀은 네. 그 되게 좀 실례되는 질문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와 관련돼서 좀 본인이 뭐 어려웠거나 좀 고민됐거나 했던 지점들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어떨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상대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을 대부분 언론사 인터뷰를 할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딸이니까 굉장히, 근데 제가 딸이긴 하지만 이미 전 부모로부터 독립을 했고 30대 후반이고 직장에 있는 사람이고 이런데 굉장히 그냥 딸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소녀, 뭐 어린 사람 이런 연상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질문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농부시긴 하지만 제가 농부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농촌에 살고 있을 것이고 농촌 문제에 굉장히 해박할 것이고, 물론 도시, 그냥 완전 도시 태생인 사람들보다는 알겠지만 제가 또 농촌 문제를 속속들이 아는 거는 아니잖아요. 저는 도시 노동자니까. 그런 어쨌든 그러니까 농민의 딸이고 뭐 약간 그런 식으로 혼자 머릿속에서 이렇게 상상의 인물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사람에게 던지는 질문을 이제 눈앞에 있는 저한테 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질문을 들었을 때 이런 질문을 도대체 왜 나한테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처음에는 들었었죠. 처음엔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것을 몇 번 겪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피해자 혹은 피해자의 자녀, 피해자의 딸 이런 상이 있구나. 그런 모습을 좀 찾아내고 싶어 하는구나. 그런 면에서 이제 가장 언론들이 좀 집착했던 면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눈물을 흘리는 사진을 찍고 싶어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거든요. 제가 슬플 때 울겠지만 제가 꼭 남들 보는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슬픔을 표현해야 될 필요는 없잖아요. 제 감정은 제 건데. 근데 그런 거를 일부러 좀 이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 있겠다 싶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다가 제가 울지 않으면 계속 더 센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진을 찍고 싶으니까, 혹은 그런 화면을 찍고 싶으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어쨌든 피해자 가족이고, 그러니까 희생자의 가족이고, 저는 그런데 또 저희 아빠는 국가폭력의 희생자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싸워야 되는 상대는 국가인데, 국가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가장 힘센 단위잖아요. 근데 저는 국가와 싸워야 되고, 그런 면에서 저의 나약함을 드러내서 전혀 득될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저의 상대를 생각했을 때. 근데 언론들이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그런 모습을 뭔가 짜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들 때 왜 이 사람들은 피해자가 어때야 된다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가. 무엇을 위해서? 클릭수를 위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얘기하시니까 생각났는데 용산 저희 돌아가신 분들이 355일 만에 장례를 치렀잖아요. 그래서 이충현 위원장은 감옥에 있다가 아버지 장례식 때문에 며칠 이제 나와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있었는데 이 장례식 연결식에서 저희가 뭐 민중의례라는 걸 하죠. 인물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고 그럴 때 이충현 위원장이 이제 손짓을 하면서 이 민중의례를 같이 했었어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사실 이 사람 저 사람들이 말이 많았어요. 아버지 장례식, 않다고? 네, 아버지 장례식에 어떻게 유가족이 저러냐, 뭐 이런 표현도 있었고, 사실은 또 이게 뭐 기자들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런 속성들이 강하겠지만 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보태고 연대하는 사람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이 원통함과 억울함에 저희가 또 같이 뭔가 마음을 보태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아가신 분들은 이제
그 눈앞에 존재하지 않고 말을 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가족들한테 지금 돌아가신 분을 투영해서 우리의 감정을 쏟다 보니까 유가족 어떻게 보면 유가족 중심 그다음에 뭐 생존자들이 아닌 이 유가족에게 돌아가신 분을 이입해서 또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백남기 농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이런 추모 분위기를 그야말로 정부에서 혹은 보수 언론에서 꺾기 위해서 저 사람은 농민이 아니다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골수 운동권 그다음에 그 자녀분들 이름을 가지고도 더 특히 막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뭔가 계속 이 사람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배제시키는 논리들을 작동했었잖아요. 용산 같은 경우도 도심 테러리스트들이라는 논리로 그들에게 낙인을 씌우고 전 이게 살아있는 생존자들한테 이게 좀 계속 배제되는 감정이 어떻게 보면 그 공동정범에서 나오는 이분들이 겪는 9년간의 트라우마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러니까 너 평범하지 않은 너의 문제, 너의 잘못 이런 프레임 때문에 가장 심각하게는 정말 나 때문에 그랬을까라고 하는 게 일종의 트라우마의 하나의 국가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았나 싶은데 감독님은 사실은 이분들의 트라우마를 들여다보는 것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이셨을 텐데 4년, 5년 동안 이 촬영 작업을 하시면서 이 과정에서 이 국가 폭력과 트라우마에 대해서 좀 어떻게 접근을 하실 생각을 하셨는지. 사실 그 지점에서 이 영화를 찍는 기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2013년 1월에서부터 2016년 가을까지 횟수로 한 4년 정도 가까이 영화를 찍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세월호 참사도 겪고 그리고 또 백남기 어르신의 이렇게 미국도 같이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서로 다 연결되어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뭐 물대포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예를 들자면 국가폭력을 이야기할 때 사실 그때 이제 많은 영감을 주었던 인권활동가들 같은 경우에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대포를 사용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국가폭력을 이야기하는 방식은 물대포가 등장하는 순간 사람들이 공포에 질리게 되어 자신이 평소에 하지 않는 판단을 하는 것까지도 국가폭력으로 그 국가폭력의 범주에 넣어서 평소와는 다른 조금 이상 심리를 갖는다던가 공포를 갖는 것까지도 국가폭력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폭력을 이야기할 때 폭력에 대해 너무 둔감하다 보니 막 이 용산 참사 정도의 수준이 국가폭력이고 누군가의 재산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고 내쫓고 이런 것만 국가폭력이라고 생각하게 되는데 근데 잘 들여다보면 국가폭력은 그렇게 굉장히 망치로 이렇게 후려치듯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공기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에 마치 정말 미세먼지처럼 모르는 사이에 나를 둘러싸서 내가 어느 순간 너무 힘들고 숨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까지 다 국가폭력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고 그 국가폭력이 이루어지는 방식이 굉장히 다양하고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과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 뭐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하고 교묘하게 행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인공 분들이 서로를 미워하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그냥 나 너 싫어 이런 마음이 아니었고 서로를 원망하는 마음 역시도 사실 굉장한 트라우마와 이 참사의 트라우마와 국가폭력의 한 피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던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특히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화초 아저씨라고 부르는 화초 키우던 김조한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모르게 아마도 살기 위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달팽이를 기르고 달팽이가 손톱보다 작았던 게 점점 커가지고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손톱만 했던 그 달팽이들이 막 손바닥만하게 크는데 정말 희한하게도 화초 아저씨 손만 거치면 그런 작고 여린 생명들이 막 정말 너무 무럭무럭 자라고
죽어가던 화초도 거의 막 밀림을 이룰 정도로 막 자라는데 정성스럽게 키우는 그 분은 아마도 그런 화초나 달팽이나 그런 연인 친구들에게 이렇게 마음을 주면서 스스로의 마음을 보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다가도 어떤 순간 폭발하게 되면 영화에 나오는 그리고 이원호 국장님의 그 결정적인 장면으로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순간 순간. 닦아주는 장면은 이번 잘린 것 같은데 원래 이전 버전에 있었어요. 아 맞네요. 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다 보니까 제가 헷갈렸어요. 너무 이렇게 너무 눈물을 닦아주는 장면이 너무 극적으로 보여서 이게 위로하는 장면에서 좀 이렇게 좀 커트를 했는데 여튼 그런 순간에 이렇게 트라우마가 폭발하게 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일상적인 건 아니고 아주 극적인 순간이고요. 대부분의 트라우마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소소하고 일상적이고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통 그렇게 온다라는 걸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국가폭력이라는 것을 용산 같은 경우는 2009년 1월 20일 그날 있었던 그 사건에 집중을 하게 되고 백남기 농민 사건 같은 경우도 물대포를 쐈던 그날이 국가폭력으로 보는데 물론 그날이 가장 극심한 국가폭력이지만 사실 그 이후에 용산은 지금 9년 동안 있었던 이 과정 자체가 정말 국가폭력이 얼마나 내밀하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아마 이 도라지님도 지금까지 사실은 정부가 뭐 정권이 바뀌고 나서 사과라는 것들을 하고 이거를 규명하겠다라고를 하지만 도라지님이 이제 사과를 받았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에게만 사과할 것이 아니라 용산이나 쌍차나 강정에도 사과를 해야지 그게 진정한 사과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는데 그건 아마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저들이 해왔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사과 한마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진심을 느낄 수 없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었을까 싶은데 그때 그 얘기 용산 얘기를 해주신 거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근데 폭력의 형태가 다른 것이 지금까지 있었던 그 국가폭력 사건에서 근데 그게 폭력이 작동했던 거는 그런 기제는 똑같잖아요. 그냥 일반 시민은 뭐 정치적인 의견이 다르다거나 아니면 자신들의 생존권을 주장한다거나 하는 이유로 그냥 죽이려고 달려든 거. 저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이 영화에서 저는 이제 용산에 대한 거는 화면으로 많이 접하지는 않고 되게 그냥 읽는 기사로만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영화를 보고 처음 알았어요. 근데 정말 그 물대포를 쏘아대고 불을 지르고 막 이런 것들이 정말 그냥 저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정말 도관에 든 쥐처럼 몰아넣고 그냥 죽어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저희 아빠한테 했던 것도 그런 거고 그런 것들이 근데 계속 똑같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그때 이제 사과를 한 거는 저는 이제 경찰이 순수한 의도로 사과를 했다고 보진 않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그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갖고 오고 싶다는 뚜렷한 목적 의식이 있기 때문에 깜짝 엎드렸죠. 예, 사과를 했고 어쨌든 저희 사건이 가장 최근의 것이고 네. 또 그 이철성 청장이 있을 때 어쨌든 그 부검을 시도하려고 했었으니까 자기가 또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가 작동을 해가지고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요. 근데 아까 이제 감독님이 그런 국가폭력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큰 물리적인 폭력도 있지만 은밀하게 작동하는 그런 것들도 있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생각난 게 얼마 전에 그 경찰 진상조사위원회에서 5가지 사건을 꼽아가지고 진상조사를 하겠다 그래서 거기에 그러니까 용산이랑 밀양 강정 저희 거랑 또 쌍차랑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간담회를 하자고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떤 내용을 조사해달라 이런 것들은 투쟁본부에서 다 서면으로 제출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투쟁본부 저기 석근국장님이랑 막 가가지고 그래 오라고 해서 오긴 왔는데 우리가 과연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서면으로 다 낸 것 같은데 하고 가서 말씀을 이제 그냥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이제 진상조사위원회에 뽑힌 민간위원님들이랑 간담회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의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태도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이 뭐 밝혀질 거 다 밝혀지고 지금 다 법적 절차 진행되고 있지 않나요? 약간 이런 식이시더라고요. 근데 일단 저희가 고발한 경찰들에 대해서는 이제 형사 재판이 진행이 되고 있긴 하지만 그 사이에 명령 체계가 어떻게 돌아갔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가 않았고 그냥 저희가 이제 고발한 사람 이름을 아는 사람은 이름을 대서 강신명 뭐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아니까 고발했지만 이름을 모르는 중간에 간부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도 기소가 안 됐어요. 우리도 아직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도 더 밝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저희가 중환자실 아빠 중환자실에 계셨으니까 서울대병원에 저희를 전담으로 감시하는 정보관이 있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보관이 거기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걔네들이 사과를 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저희 가족이 뭐 어떤 혐의자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저희 아빠는 부상자인 거고 저희는 그냥 그 가족들인 건데 그 정보관이 아예 병원으로 출퇴근을 하고 저희를 감시하러 그런 거랑 그다음에 병원에서 경찰이랑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의료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러니까 저희한테 먼저 알려주기 전에 경찰이 먼저 알고 있어요. 경찰이 먼저 알고 있어서 이제 저희 아빠한테 어떤 변화가 생겼다, 신체상의 변화가 생겼다 이러면은 이제 의사가 저를 불러서 얘기를 해주죠. 그럼 전 투쟁본부에 알려드리는데 그 전에 이미 경찰한테 전화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어르신 괜찮으시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고 나면 제가 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인적인 정보가 공권력이 그냥 아무 때나 가져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인권 침해인 거잖아요. 그것도 인권 침해인 거고 그다음에 저희 아버지 돌아가신 날 경찰이 출입을 못하게 다 막아놓고 그것도 다 일단은 그 의료적인 지원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불편을 끼친 것이고 그다음에 병원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긴장을 일으키는 거잖아요. 협박을 하는 거고 경찰이 막 3,000명, 4,000명이 둘러싸고 그리고 장례를 치르지 못하게 부검영장을 한 달짜리를 때려서 저희를 장례식장에 묶어두고 막 무력으로 그 아빠의 사체를 가져가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이 1년 가까이 지속이 되면서 그 상황에 있었다. 물론 저희가 고발을 한 강신명이나 그런 사람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겠지만 그 1년이라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들 이외에 또 다른 수없이 관련된 경찰 관련 혹은 그 윗선 뭐 청와대 무슨 비서관 이런 사람들도 다 관련됐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그랬더니 그 의원님들이 다 정말 이게 전방위적인 인권 침해 사건이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정말 그때 기함을 하고 온 적이 있네요. 네. 사실 그 위원들 역시 그렇고 많은 분들은 또 용산, 백남기 사건 이러면 우리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여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공동정범이 약간 진상규명이 뭘까? 영화 대사에서도 나오기도 하지만 약간 진상규명에 대한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관념이나 문법에 대해서 좀 새롭게 쓰는 영화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공동정범을 보기 전까지 용산하면은 불타는 막루의 이미지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불타는 막루가 진상규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실 맞기도 하죠. 왜 불이 났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쟁점이기도 했는데 이제 그렇게 진상규명을 보고 있었는데 공동정범을 보니까 불타는 막루 안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겪어왔을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어떻게 국가가 내밀하게 이들을 갈라놓고 분열시키고 혹은 배제시켜 왔는지라는 것들이 보였고, 사실은 그런 것들이 바로 국가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이구나 하는 것을 봤다고 얘기도 하시는데, 강남기 농민 사건도 그렇고 세월호 가족들도 구조에는 그렇게 무능하던 정부가 그것을 이후 감추고 방해하고 이런 데서 철두철미하고 정말 작은 것까지 관여하고 간섭해 왔다는 것들이 사실은 가족들에게 더 큰 상처와 아픔이 되기도 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정보를 보면서 또 그런 피해자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이 영화를 오늘 보시고 또 이러저러한 소감도 말씀해 주셔도 좋겠고요. 뭐 잘 봤다라는 얘기 혹은 재밌게 봤다라는 얘기 해주셔도 저희는 좋아요. 용산 영화 보고 재밌다는 말씀하기 되게 어려운데, 심지어 어떤 관객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 영화 잘 했다, 아이고 이러면서 하시는 분도 있었는데, 저희는 잘 봤다는 말씀을 해주셔도 좋거든요. 솔직한 여러분들의 이 영화에 대한 소감들을 얘기해 주셔도 좋겠고, 또 감독님이나 뭐 도라지님한테 관련해서 좀 질문하시고 싶은 것들 있으면 좀 저희가 그런 질문을 받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어느 분이 먼저 용기를 좀 내서 예, 앞에 계시네요. 네. 당사자분들을 되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하는 걸 보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그 관계성 같은 게 이렇게 보일 때요. 그런 국가폭력에 노출이 되면 사람이 일종의 그 삶이 파괴되고 일상이 파괴되고 그럴 때 그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 이충현 위원장이나 나머지 사람들과 약간의 그 벽이 느껴지는 것들이, 그런 우선순위가 달랐던 것들이 이제 내부에 그런 갈등으로 드러나는 것 같다는 이제 생각이 들고, 이제 다른 많은 투쟁 현장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뭐 좀 봐왔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그 진상 규명이라고 하는 그런 뭐 알 수 없는 것들, 의혹 뭐 그런 것들이 결국에 이제 갈등을 막 이렇게 만들어냈을 때, 그런 이해 속에서 결국에 그 우선순위라는 것도 어떤 그 다시 재편되는 그런 과정들이, 그런 뭐 대화나 뭐 실제적인 그런 본질적인 진상규명이나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좀 어느 정도 되겠구나, 뭐 그런 식으로 좀 회복이 되겠구나, 그런 거가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소감. 네, 박수 좋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국가폭력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라우마에 관한 것이기도 한데요. 그 같은 얘기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다른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5분이 국가폭력이 피해자인 것 같고가 아니라 피해자죠. 그리고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또 참사의 피해자이기도 한데요. 참사가 드러나는 방식은 5분이 모두 다 다르고, 치유의 방식도 다 다르고, 치유를 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단계들도 전부 다 다르고, 속도도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충현 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4분은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고, 서로의 이충현 위원장의 표현대로 한풀이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영화에는 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요, 이 4분이 서로 딱 이렇게 술 한 잔씩 들어가면 이 용산 참사에서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순간들을 이 영웅담처럼 바꿔서 모험담으로 막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경찰하고 딱 부딪혔을 때 내가 그때 얼마나 용감했는지 알아? 막 이런 약간 으쓱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그게 진짜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그 공포스러웠던 순간을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기가 어떤 용기를 냈는지를 동지들한테 얘기하면서 치유하는 뭐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또 한편에서는 이충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건을 모험담이라는 방식으로 거리두기하고 공포스러웠던 감정을 조금 치유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 5분이 겪고 있는 갈등이라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이충현 위원장이라고 하는 막루농성 책임자와 연대 동지들의 갈등처럼 보이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이 치유의 방식이 얼마나 다른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초 아저씨는 화초를 키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가 하면 지석준 씨 다리 다치셨던 분은 종교적인 힘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마음을 파스 바른 것 같은 느낌으로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각자의 조건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지점은 저희가 깨달았던 건 진상규명이라는 건 그래서 이분들이 느끼고 있는 죄책감이라고 하는 것을 덜어주는 과정이기도 하겠구나. 사실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죄책감과 자신에 대한 후회와 자책과 막 절망과 의심이 막 증폭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들, 관계를 개선해가는 과정에서 진상규명이라는 건 단순히 사실을 밝히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겠구나 싶은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뭐 그 이 국가폭력 피해자들, 고문 피해자들도 이 영화를 보시고 또 이야기하는 시간도 있었다고 하는데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양상 중에 하나라고도 하더라고요. 뭔가 거대한 국가에 맞서 한참 싸우던 때가 있었죠. 단결해서 싸우고 같이 힘을 모아 싸울 때가 있었는데 국가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응답도 하지를 않고 뭐 책임을 지는 건 둘째치고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시간이 흘러갔을 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을 때 나의 책임 혹은 내 옆에 있는 동료의 책임 이런 방식으로 손가락질을 하는 것들이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그야말로 국가가 책임을 어떻게 우리들에게 떠넘기느냐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테두리를 묶으면서 어떻게 낱낱에게 개인에게 그것을 책임을 분산하느냐를 또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그 질문이나 소감을 해주실 분 있으면은 네. 아이고 네. 없으신가요? 아 네네 예. 저도 그냥 간단한 소감인데요. 이런 영화인 줄 모르고 왔어요. 그래서 보통의 그런 다큐멘터리처럼 사건 전반을 다루는 그런 영화인 줄 알고 왔는데 와서 좀 영화를 보면서 처음에는 그런 갈등이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 영화가 말하는 게 뭐지? 약간 이런 생각으로 좀 봤는데 보면서 좀 여러 사건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2014년에 세월호 참사가 있었을 때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은 제 룸메이트는 집에서 계속 울었어요. 영상을 보고 애들이 그렇게 죽은 게 너무 슬프다면서 거의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로 울고 트라우마 겪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마 전 국민이 생중계로 사람들이 죽는 걸 봤기 때문에 저는 그 트라우마가 더 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민중총궐기 때 그 당시에 이제 어르신께서 계셨던 그 아스팔트 위에도 이제 그때 제가 이제 있었는데 그날 집회가 끝나고 여러 뉴스가 이제 쏟아져 나오고 이제 한 분이 돌아가셨다는 그런 이야기, 쓰러지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 이후에 제가 그 장례식장에 갔을 때 또 돌아가시는 그 날까지 느꼈던 그런 감정은 내가 죽을 수도 있었다 그 자리에서 약간 그런 생각도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두 사건이 좀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이 국가폭력이라는 게 그 책임자가 제대로 처벌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승진하고 잘 되고 국회의원이 되고 그래 버리면 이 돌아가신 분들뿐만 아니라 옆에서 그걸 봤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게 평생 트라우마로 남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서 이제 이 용산 참사뿐만 아니라 그런 말씀하신 트라우마들이 잘 해결될 수 있게 제대로 좀 책임자 처벌 될 때까지 저도 주변에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용산 유가족들이 도라지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그때 저희 유가족들이 도라지님한테 그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강신명 청장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국회에선가요? 그 물대포 진압이 그 매뉴얼도 어긴 무리한 진압이었다는 지적에 대해서 매뉴얼을 어겨서 사망 사건이 있었던 용산 참사 진압도 위법하다고 판결받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6명이 사망한 경찰 공권력 진압으로 인한 참사인 용산 참사에 대해서 책임자들의 책임을 전혀 묻지 못하니까
똑같은 일들이 발생하고 오히려 경찰들은 용산에서도 우리는 면죄부를 받고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용산 유가족들은 우리가 제대로 싸우지 못해서 또 이런 참사를 겪었구나라는 말씀을 하신 게 또 지금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한 분 정도 좀 더 질문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두 분이 손 드시니까 두 분의 질문만 받겠습니다. 네. 예, 영화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나와. 네. 영화 잘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고요. 저는 그 용산 참사 지금 진상 규명이 계속 진행 중인데요. 그 두 개의 문 그리고 오늘 봤던 공동 점검 그리고 그 이후의 계획은 혹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그거 여쭤볼 질문입니다. 만약에 지금 다른 일정이 있어서 모두 이혁상 감독이 여기 있었으면 아마 이혁상 감독이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더 이상 영화가 할 일이 아닙니다. 막 이런 답변을 항상 이야기하면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은 영화가 아니라 현실에서 뭐 이런 얘기를 항상 하면서 3탄은 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이 되게 멋있다고 생각됐나 봐요. 맨날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멋있는 얘기죠. 저희가 영화가 현실을 앞지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지금도 사실은 이 현실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작은 불씨가 이렇게 점화가 되어서 용산 참사 진상규명을 재점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로 영화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그것을 재점화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사실 영화가 아니라 이 영화를 보신 관객분들이고 또 극장에서 보신 관객이 광장으로 나갔을 때 시민이잖아요. 관객 시민분들이 함께 목소리를 외쳐주었을 때 가능한 일이어서 사실은 영화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것을 진짜 농담이 아니고 해주실 수 있는 건 관객 이 자리에 계신 많은 여러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감독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 영화 스코어에 대해서 엄청 신경을 쓰세요. 지금 영화가 이렇게 많은 극찬을 받고 리뷰가 쏟아지는데 그 흥행을 기대만큼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전 감독님한테 감독님이 하실 건 사실 이미 충분히 다 했다. 그 이상을 했다. 정말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우리의 몫들이 남아있고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두 개의 문 때는 용산 참사의 목격자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 사건에 연루된 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저와 다 끈으로 연루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정말 그 용산 참사에 혹은 국가폭력에 연루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현실에서 용산 참사 다큐 3편을 찍을 수 있을지 함께 또 고민하고 얘기하는 시간. 특히 저는 이 공동정범을 통해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 뒤에 아까 손 들어주셨던 분. 네. 네, 일단 영화 감사하게 봤다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일단 저는 영화를 보고서도 그렇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이렇게 구라진님과 감독님과 말씀 나누면서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던 기회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제가 궁금했던 건 감독님께서 이 영화를 만듦에 있어서 용산 참사라는 하나의 주제가 있고 또 직접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풀어나갈 수 있는 그분들이 이제 합방이 되시면서 용산 참사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라는 소재가 갖춰지면서 어떠한 주제와 소재가 있고 또 영화를 풀어가시면서 처음에 보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결말을 내겠다라는 어떤 방향은 이렇게 있으셨겠지만 영화가 말씀 주셨던 것처럼 4년 동안 쓰다 보니 그 소재와 주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전개 방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모든 게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느끼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충원 위원장에 대한 감독님의 어떠한 이해의 어려움이라든지 그런 걸 보면서 내 이야기가 처음과는 반대로 조금 일관성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라든지 그러한 거를 이제 또 그 위원장에 대한 이해를 하시면서 또 본인이 가지고 계셨던 그런 피해자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말씀
방송을 통해서 극복을 해주신 것 같아서 일단 되게 좋았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떠한 그런 이야기의 방향을 풀어가는 과정에서 공동 정범이라는 이런 제목을 정해주셨잖아요. 이 제목이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지 궁금하죠. 왜냐하면은 이러한 영화 제목은 상당히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가들에 따라서는 제목부터 정해놓고 이야기를 푸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풀고 나서 마지막에 제목을 지는 경우도 있는데, 감독님의 경우에는 뭐 국가 폭력이 될 수도 있었고, 용산 참사 후 이야기가 될 수도 있었고, 다른 어떤 여러한 제목이 될 수 있었던 다른 제목도 있었습니다. 네, 경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다른가. 그게 영화의 나레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이 영화를 두고 굉장히 지지해 주신 분들 중에 변영주 감독님이 계시는데요. 변영주 감독님이 이 영화에 대해서 칭찬인지 조롱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다큐멘터리라는 작업은 계속 우연과 어쨌든 돌발적인 상황을 직면하는 장르일 수밖에 없는데, 이 영화는 어떻게 실패할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 말이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영화의 애초의 의도는, 또 그때 당시에 가제는 두 개의 문 2였었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문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해보겠다라는 기획 의도로 시작된 거 맞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5명의 주인공 분들이 출소하면서 사실 그날의 그 막루 안에서 과연 어떤 진실이 있었는지를 좀 이야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제 첫 번째 크게 변화를 하게 되었던 것은, 이충현 위원장이 원래는 단독 주인공이었었고, 그리고 나머지 4분은 약간 조연 정도의 수준에서 이충현 위원장의 이야기를 크로스 체크해주는 정도의 비중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찍는 시간이 길다 보니 첫 번째 영화의 큰 변화를 겪게 된 것은 세월호 참사였어요. 세월호 참사 때 저 역시도 이제 미디어 활동을 하면서 대책위에서 미디어 팀을 했었는데, 가까이서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생존자, 또 단원고 생존자, 또 비단원고 일반인 생존자분들, 뭐 다양한 분들을 만나게 되면서 유가족과 생존자의 이야기가 왜 우리는 저울질되고 있을까? 그리고 생존자의 고통과 유가족의 고통이 왜 함께 이야기되기 어려울까? 뭐 등등의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됐던 경험이, 용산도 마찬가지였고 우리는 그런 오류 혹은 조금 편협한 시선을 가지고 있었구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왜 용산이 현재 진행형인가는 바로 이분들의 고통이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용산 참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삼 다시 생각하게 되면서, 주인공이 이충현 위원장에서 5명으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던 하나의 변곡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5명이 주인공이 되어서 이렇게 살피다 보니 이 5분이 서로를 원망하고 갈등이 심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의 의도는 이분들의 어쨌든 이야기 속에서 그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을 시작을 했었던 건데, 점점 진상규명은 진상규명대로 가지만 이분들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쨌든 현실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문제였기 때문에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린 진상규명이 어렵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무게중심이 조금 옮겨갔던 것 같아요. 그게 두 번째 변화였었고요. 그러면서 사건 중심이었던 저희가 사람 중심으로 좀 많이 옮겨갔고, 이슈를 주목했던 부분이 이분들의 마음으로 조금 무게가 이렇게 좀 옮겨졌던 부분이 있었고요. 세 번째 큰 변화는 엔딩이었던 것 같아요. 엔딩 부분이 조금 처음에 편집했을 때보다 지금의 편집본이 어떤 분들은 너무 말랑말랑해졌다, 조금 이렇게 과도하게까지는 아니고 조금 봉합되어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지적을 하시기도 하는데요. 그런 지적에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하고 싶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구원해 주는 건 그 연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시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만들어준 공동체도 아니고 처음에 서로에게 이렇게 서로가 어떤 의미인지 모른 채 연대했던 그것도 아닌 이제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한 희망? 무지하게 싸우고 또 끝나는 것이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니고 우리가 영화적으로는 그게 더 좋다는 분들이 네,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요. 여튼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건 사실 이충현 위원장이 얼마나 문제적 인간인가, 뭐 이거를 고발하려고 하는 다큐도 아니었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맨 엔딩을 서로 이렇게 우리가 왜 동지인가, 그러니까 동지라는 게 별게 아니라 이충현 위원장 말대로 밖에 있는 사람보다 막루 안에 있었던 사람이 내 마음을 더 알아준다라는 그 말에서, 그리고 그 김창수 씨가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뛰어내렸을 수 있고 그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을 건넬 때 그 순간의 의미가 정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엔딩을 조금 약간 구원의 느낌을, 서로를 구원해주는 느낌으로 좀 바꾼 것, 그게 3번에 걸쳐서 큰 변곡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섣부른 뭐 화해의 방식을 또 택하지도 않았던 게 또 이 영화가 갖고 있는 미덕이 아닌가 하는 생각. 혹시 막 나 이 말을 꼭 해야지 된다 이런 분들이 있지는 않으시죠? 네, 10시간 넘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얘기 하나씩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혹시 뭐 도라지님 먼저? 네. 감독님 마무리하시는 게 마무리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사실은 조금 길어지는데 사실은 아까부터 계속 하고 싶었는데 이 얘기를 할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계속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따님이시기 때문에 또 여성에 대한 편견과 유가족에 대한 편견과 이중 삼중의 복합적인 편견이 사실은 도라지님뿐만 아니라 민주영님한테도 그런 시선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너무나 잘 돌파하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리고 그 모습이 뭔가 되게 위안이 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유가족이 항상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립니다라고 읍소하시는 모습만이 아니라 이것이 왜 국가폭력인지에 대해서 울지 않고라는 것은 정말 중요했던 포인트였었는데요. 아까 그 부분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금 지나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뭐 울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눈물을 이용하는 언론이나 그 눈물을 보고 싶어하는 어떤 우리들의 간교한 어떤 마음들과 싸우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게 정말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그 장례식 때 상복을 안 입으셨던 것도 입긴 입으셨는데요. 짧게 입으시고 나머지 투쟁의 기간에는 상복을 입지 않으셨는데 유가족이 왜 그랬냐면 장례식장에 40일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네, 유가족이 상복을 입지 않는다라는 것은 말씀은 이렇게 하셔도 그게 어떤 이미지를 비칠지 아시면서도 입지 않으셨던 선택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너무나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해자를 바라볼 때, 유가족을 바라볼 때, 사회적 소수자를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 안에는 우리의 마음이라고 너무 퉁치나? 저는 아까 이충현 위원장을 바라보면서 겪었던 저의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피해자는 이래야 돼, 사회적 소수자는 이래야 돼, 선한 모습, 순결한 모습, 숭고한 모습, 훌륭한 모습, 타인을 이해하는 모습, 누구라도 본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기대하면서 마치 어떤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그리고 이 사회에 뭔가 훌륭한 말씀을 전하실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했던 저의 선입견과 싸우는 과정이기도 했거든요.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이. 근데 어쨌든 제가 경험했던 분들 중에 어쨌든 이 자리에 계신 도라지님은 그런 시선들과 당당하게라는 표현이, 제가 언어가 딸려가지고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요. 대담하게 맞섰고 그거를 훌쩍 뛰어넘으셨던 모습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계속 그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마지막에 와서야 이 얘기를 하게 되었네요. 얼마나 얘기하고 싶으셨으면 길게 얘기하셨어요. 그러게요. 계속 여기 갖고 있었던 얘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구나. 어쨌든 저는 이 영화가 계속 그런 문제 제기에 공감하시는 분들에게 계속 입소문을 타고 좀 널리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 주인공분들도 자신들이 이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한, 그리고 그런 용기를 낸 거에 대한 보람이랄까 의미랄까 이런 것들을 찾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이 결국에는,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스코어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냥 단순히 스코어가 아니라 주인공분들한테는 내 얘기를 들어주는 그건 제가 해야 될 사람들의- 멘트라 네, 그럼 했잖아요. 해주세요. 감독님이 너무 없어 보이게 자꾸 그런 얘기 하시는 죄송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게 아까 그런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제 마지막에 할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조금 더 나누었으면 좋았을 것 같고, 그거에 대한 도라지님의 이야기를 조금만 듣고 나누면 멘트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되는 거는 어떤 극적인 상황을 겪고 나서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엄밀히 따지면 저는 이제 저희 아빠가 직접 당사자고 저는 간접 당사자죠. 근데 저의 경험으로는 그냥 저희 하나짜리 경험으로 치면은 그 극적인 일을 겪어서 저의 삶이 약간 변할 수는 있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이라던가 본성이라던가 뭐 성질머리 이런 거는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건 하나를 겪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다를 것이다. 나보다 더 숭고한 인간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이 생각을 했고, 이 영화가 그 부분을 파헤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아까 감독님께서 그런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치유의 속도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은 정말 개인마다 다 다를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단계를 밟아야 한다고 할 때 그 치유를 해야 되는 당사자가 그 단계를 밟고 싶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충현 위원장은 그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술 마시고 한풀이 하고 나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 단계가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그분은 그냥 그 단계를 넘어서 다음 단계로 가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거는 각자의 속도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그냥 피해자라고 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범주화시켜서 그냥 퉁쳐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그런 것을 이렇게 당하는 피해자는 굉장히 불쾌해요. 굉장히 불쾌하고, 왜냐면 나를 하나의 개체의 인간으로 보는 게 아니고 어떤 특징을 가진, 말하자면 노란 피부를 가진 사람으로 보는 거랑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 영화가 다루고 계신 것 같아서 저는 그 면에서 굉장히 감명 깊게 봤고요. 아마 오늘 상영회에 같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부분도 있고, 내가 몰랐던 저런 것들이 있구나, 사람의 감정이라던가 아니면 사상이라던가 행동이라던가 그런 거를, 타인의 어떤 그런 특징들을 내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저런 것들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껴보셨을 자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감독이 아니니까 스코어를 생각해서 입소문을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하고 도라지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제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감독님하고 도라지님이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싶으셨던 거군요. 제가 캐치를 하지 못하고 제일 길게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공동정범이 여러 가지 주제와 내용으로 사람들에게 이야기거리를 던져주고 있기도 합니다. 정말 국가폭력이 무엇인가라는 이야기에서부터 왜 이것은 국가폭력이 아니란 말인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도대체 공동체는 뭐고 또 인간은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질문들, 그 다음에 연대란 도대체 무엇인가, 연대의 의미, 그리고 지금 피해자 다움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이 공동정보를 보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이 공동정보를 통해서 다양한 이 국가폭력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해하고 함께 연루되어 참여할 수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동정보이 지금 체감으로는 이렇게 많은 리뷰와 극찬이 쏟아지고 그러는 체감으로는 벌써 한 3만 이상은 봤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9,000명 정도 봤고 개봉관도 몇 개 한 자릿수로 줄어들었습니다. 상영 시간대도 굉장히 좋지가 않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의 공동정범의 힘은 이렇게 대관을 해서 상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이 힘으로 또 이끌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공동정범 극장문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백남기 투쟁본부 혹은 그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겠지만 또 여러분들은 또 다른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실 거잖아요. 지역도 있으실 거고 또 여러분들이 후원하는 단체도 있으실 거고 활동하는 조직도 있으실 거고 그곳에서 우리 이 공동정범을 같이 보고 이런 이야기를 해보자 라는 제안을 해주시고 또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늦은 시간까지 공동정범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